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마치 한울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애도하는 듯 끊임없이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강태성 회장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지만 그 행렬에서 느껴지는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가 아닌 썩은 고기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의 탐욕스러운 기운뿐이었다. 강민혁은 빗물에 어깨가 젖어 들어가는 것도 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며칠간의 불면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허리만큼은 꼿꼿하게 세워져 있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했다. 수많은 정적의 인사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며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으나 민혁은 그들의 눈 속에 숨겨진 경멸과 계산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고 있었다. 한울그룹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채권단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장례식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력감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때 민혁의 작은아버지이자 그룹의 전무인 강진철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다가와 조카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강진철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이대로 가면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민혁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형님이 남긴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신탁 펀드만이 회사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인 결혼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혁은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옛 친구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잠시 후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 별실로 들어선 신부 후보를 본 순간 민혁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을 죽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서연은 헐렁하고 색이 바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어 마치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는 두꺼운 뿔테 안경은 촌스러움의 극치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강진철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주변에 있던 이사들은 혀를 차며 한울그룹의 후계자가 저런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웃었다.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는 그가 감당해야 할 굴욕적인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자신에게 내밀어진 민혁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거친 손을 그 위에 얹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민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단단히 감싸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가볍게 힘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동정하거나 조소했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 뒤에 숨겨진 멸시와 탐욕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안경 너머 눈동자는 겉모습과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병원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 비밀리에 치러진 결혼식은 축복이나 환호성 하나 없이 그저 서류상의 절차를 밟는 무미건조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낡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텅 빈 성당 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주례 신부 앞에서 영혼 없는 맹세를 주고받으며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민혁은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어음과 닥쳐올 이사회의 압박을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식을 마치고 돌아온 강씨 가문의 저택은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크고 썰렁하게 느껴졌으며 고용인들은
새로운 안주인의 행색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혁은 서연을 2층 끝에 있는 손님방으로 안내하며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지낼 공간이라고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아 그녀에게 우리는 서류상의 부부일 뿐이니 각자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자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서연은 민혁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을 뿐 어떠한 불만이나 요구사항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는 민혁으로 하여금 그녀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하고 어리석은 여자일 것이라고 단정짓게 만들었다. 민혁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자마자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펴고 멍해 보이던 표정을 싹 지워버렸다. 낡은 배낭에서 꺼낸 것은 최신형으로 개조된 고성능 노트북이었고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전원을 켜고 복잡한 암호를 순식간에 해제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코딩창에 푸른 빛이 감돌자 서연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저택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도청 장치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어 권한을 탈취했다. 예상대로 저택 곳곳에는 강진철이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감시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서연은 그것들을 당장 제거하는 대신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가짜 영상과 음성 신호를 송출하도록 시스템을 조작하여 감시자들이 자신과 민혁의 일상적인 모습만 보고받도록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가 더욱 거세질 무렵 민혁은 서재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는 회사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민혁은 마른 세수를 하며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기 위해 아래층 주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던 민혁은 서연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으나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지나쳤다. 그는 방 안에서 서연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강진철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안경을 벗어던진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복잡한 자금 흐름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민혁은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언론은 한울그룹 후계자의 기이한 결혼을 대서특필하며 서연의 외모와 배경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고 주간은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토스트를 씹으며 맞은편에 앉은 남편의 초조한 기색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강진철이 들이닥쳐 아침부터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내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의자를 빼앉으며 민혁에게 이사회가 결정한 구조조정 안건 서류를 거칠게 들이밀었다. 서류의 핵심 내용은 회사의 심장부인 기술개발연구소를 해외 투기 자본에 매각하여 급한 불을 끄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행위였다. 민혁은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강진철은 코웃음을 치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아냥거렸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는 동안 서연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며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통해 대화 내용을 고음질로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진철이 언급한 해외 투자 회사의 이름인 블랙스톤 홀딩스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그 회사의 실체를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강진철은 민혁의 반발을 무시한 채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씩씩거하며 저택을 빠져나갔다. 민혁은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민혁의 앞에 따뜻한 커피를 새로 따라주며 처음으로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에 위축된 톤이 아닌 차분하고 힘있는 어조였기에 민혁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다시금 촌스러운 안경을 고쳤으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민혁은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민혁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서연은 곧바로 작업 모드에 돌입하여 블랙스톤 홀딩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구축한 알고리즘이 전 세계의 서버를 우회하며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동안 그녀의 입계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예상대로 그 회사는 강진철이 차명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그가 횡령한 공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착되었다. 서여연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키보드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방역의 서막이었으며 그녀는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림자 속의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진철과 그의 일당들이 한울그룹을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며느리가 아닌 천재 해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한울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서는 강민혁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지만 그는 억지로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로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를 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뒤돌아서면 들리는 수근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등을 찔러왔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숨통을 트이려 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과 빚 독촉을 알리는 최고장들이었으며 비서실장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며 사직서를 내밀었다. 비서실장의 사직서는 민혁에게 있어 단순히 직원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였는데 그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탈출하듯 그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받아들고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아무 말 없이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지만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그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반드시 회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해 보였다. 그 시각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이서연이 유령처럼 조용히 집안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고용인들조차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했다. 그녀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걸어 다녔으며 누군가와 마주칠 때면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집안일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실장은 그런 서연을 보며 혀를 차고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김 실장이 강진철의 사주를 받고 집안의 동태를 감시하는 스파이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그녀를 자극하지 않고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서연은 저택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핑계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지하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를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안을 유지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취미생활로 뜨개질을 하고 싶으니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둘러대며 창고의 열쇠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김 실장은 구석진 창고에서 촌스러운 며느리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열쇠를 내주며 코웃음을 쳤다. 창고 문을 잠그자마자 서연의 눈빛은 80도 돌변했고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잡동사니들을 정리하여 자신만의 비밀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용 가방처럼 보이는 장비 가방을 열어 고성능 서버와 위성 통신 장비들을 꺼내어 설치했고 복잡한 케이블들을 능숙하게 연결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장비들을 세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조금 전에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전사의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오고 시스템 부칭 화면이 뜨자 어두컴컴한 창고 안은 푸른색 불빛으로 가득 찼고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한울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강진철과 그 일당들이 조작해놓은 회계 장부와 이면 계약서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한울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약간 까다로운 퍼즐 게임에 불과했고 그녀는 방화벽에 허점을 찾아내어 순식간에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다. 그녀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심어 시스템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강진철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화면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녀는 강진철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설계도를 빼돌리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회사에서 돌아온 민혁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서연은 그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다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민혁은 입맛이 없는지 밥을 몇 술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힐끔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오늘 은행장과의 면담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될 것이 확실했다. 민혁은 답답한 마음에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고 알코올 기운이 올라오자 그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라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더 편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회사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며 자책했고 강진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주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해결책을 계산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민혁은 서재로 들어가 다시 업무에 파묻혔고 서연은 설거지를 돕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그녀는 민혁이 말한 은행 대출건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전산망에 침투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은행장의 개인 PC를 해킹하여 그가 강진철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대출 연장을 고의로 부결시켰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을 익명의 제보자 명의로 금융감독원과 언론사 탐사보도팀에 전송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서연은 단순히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강진철이 손을 쓰기 전에 즉각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녀는 강진철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계좌 중 일부를 추적하여 보안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지만 서연의 천재적인 두뇌는 그 미로의 출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마침내 강진철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를 뚫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막대한 금액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돈을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한울그룹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입금 자명은 익명의 천사가 아닌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암호명으로 설정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이동했고 이는 말라가던 한울그룹의 자금줄에 단비가 되어줄 것이었다. 작업을 마친 서연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짜릿한 성취감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재무팀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믿기 힘든 소식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회사 법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였다. 민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계좌 내역을 확인했고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입금 자명을 보며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가 생전에 마련해둔 또 다른 안전장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민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식탁에는 이미 서연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빵에 잼을 바르고 있었고 민혁을 보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민혁은 그녀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간밤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연에게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 급하게 샌드위치 한 조각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강진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혁이 부도 소식을 전해 듣고 절망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서가 사색이 되어 들어와 한울그룹의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는 뜨거운 커피를 바지에 쏟을 뻔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당장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딘가에서 꼬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한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광기 어린 눈빛을 번득였다. 그 시각 서연은 텅 빈 저택의 거실에 앉아 TV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화면에서는 한울그룹의 부도 위기설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털실로 목도리를 짜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번 자금 이체는 강진철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에 불과했으며 그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강진철은 분명히 방역을 준비할 것이고 그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그 방역을 차단해야만 했다. 서연은 뜨개질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안경을 추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잿빛 구름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오더라도 민혁이 무사히 회사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 했고 세상에서 가장 촌스럽고 무능한 아내라는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써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뜨개질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붉은색 목도리는 마치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자금 확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동요하는 임직원들을 다독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아침의 절망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혁은 회의를 주재하며 강진철의 빈자리를 응시했고 그가 오늘 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분노 때문임을 짐작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민혁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안팀장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는 적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은 즉시 자금 추적에 나섰지만 서연이 설치해둔 수십 개의 우회 서버와 가짜 IP 주소 때문에 원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보안팀장은 민혁에게 해킹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문가의 솜씨라며 국가정보기관급의 실력자가 개입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민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돕고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강진철 전무의 집무실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가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서들을 노려보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위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한울그룹의 부도를 막아낸 정체불명의 자금 유입은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켰으며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당장 자금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하면 모두 해고해버리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비서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중 수석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세탁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강진철은 이마에 핏대까지 쓰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커 조직인 팬텀 팀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해꾼을 찾아내어 디지털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사리가 그의 눈빛에서 번득였다. 한편 한울그룹 회장실에 앉아있는 강민혁은 모니터를 통해 회사의 전산망이 누군가에 의해 실시간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부의 접속자가 회사 서버에 침투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화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혁은 이 미스터리한 조력자가 지난밤 자금을 지원해준 인물과 동일인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준비해둔 비밀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민혁은 답답한 마음에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도시에 불빛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자신의 직관에만 의존해야 했기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무너져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있었고 이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누구든 간에 지금은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그 접속자를 추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활동하기 편하도록 시스템 경로를 일부 개방해 두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저택의 지하 창고에서는 이서연이 무릎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은 채 한 손으로는 부드럽게 털을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강진철이 고용한 팬텀팀이 한울그룹의 서버로 침투하려는 시도가 붉은 점들로 표시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공격 패턴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거칠다는 것을 파악하고 코웃음을 치며 미리 준비해둔 함정 코드를 활성화시켰다. 그녀의 안경 렌즈에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데이터의 강물이 비쳤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팬텀팀의 해커들은 자신들이 한울그룹의 보안망을 뚫었다고 착각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것은 서연이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인 허니팟에 불과했다. 그들이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심는 순간 서연은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그들의 위치와 신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컴퓨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 하드디스크를 포맷시켜버리는 강력한 방역을 가했다. 모니터 화면 속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에게 간식을 건네주었다. 저녁 늦게 귀가한 민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촌스러운 꽃무늬 잠옷을 입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목도리를 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민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으며 혹시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은 없었는지 넌지시 떠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민혁은 그녀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엉뚱한 의심을 했다고 자책하며 넥타이를 풀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서연에게 회사 일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한시름 놓았다고 털어놓았다. 서연은 뜨개질 바늘을 멈추지 않은 채 정말 다행이라며 민혁 씨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늘이 돕는 걸 거라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민혁은 그 말이 사실은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진철은 팬텀팀의 리더로부터 작전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지트가 노출되어 급히 도주해야 한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 내버렸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도대체 한울그룹 뒤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 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해외 도피 자금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모두가 잠든 새벽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와 이번에는 강진철의 개인 통신망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강진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집무실의 전화기를 해킹하여 그가 누구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지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강진철의 거친 숨소리와 혼잣말은 그가 현재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캔커피를 따서 한 모금 마시며 그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의 주가는 소폭 반등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혁은 출근길 차 안에서 태블릿 PC로 뉴스를 확인하며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강진철의 비리를 파헤칠 내부 감사팀을 비밀리에 조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려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있는 옛 부하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서연은 민혁이 집을 비운 사이 더욱 과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강진철이 은닉해둔 차명 부동산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익명의 투서 형태로 국세청과 검찰청에 동시에 제보하여 강진철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압박하기로 계획했다.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며 서연은 이것이 강진철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선물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강진철의 집무실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진철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호사를 찾으며 고함을 질렀지만 조사관들은 냉정하게 서류 박스에 자료들을 쓸어 담았다.
이 광경은 회사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다시피 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경영진의 몰락을 예감했다. 민혁은 안전가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도대체 누가 이런 타이밍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는지 궁금해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민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민혁이 들어오자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맞이하며 오늘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던데 괜찮은 거냐고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민혁은 겉옷을 받아주는 그녀의 손을 잠시 잡으며 오히려 좋은 징조일 수도 있다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먹으며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가 아닌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연은 민혁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었고 민혁은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꿈과 추억들을 털어놓았다. 민혁은 자신이 원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서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다. 그녀는 언젠가 모든 일이 끝나면 그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강진철은 텅 빈 집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직한 목소리에 그는 민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조작된 스캔들을 터뜨리라고 명령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각자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들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뒷골목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위치한 허름한 PC방의 밀실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강진철 전무는 고급 양복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 맞은편에는 검은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씹으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국제적인 해커 조직 코발트의 리더였다. 강진철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현금 봉투를 던지며 한울그룹을 방어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쥐새끼를 찾아내어 그 뼈와 살을 철저하게 분리해달라고 으르렁거리듯 명령했다. 코발트의 리더는 현금 봉투를 흘깃 쳐다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팀이 그동안 뚫어내지 못한 보안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는 한울그룹의 서버를 우회하여 공격할 좀비 PC 군단을 이미 수만 대 확보해 놓았으며 명령만 떨어지면 디도스 공격과 함께 침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철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뒤로 기대앉으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는 이번 일마저 실패한다면 자신의 모든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고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본사 보안 관제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최 팀장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번 자금 이체와 정보 제공을 했던 IP 주소의 발신지를 역추적한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놀랍게도 그 신호는 서울 시내의 여러 곳을 우회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지점은 민혁이 살고 있는 성북동 자택 근처의 기지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재차 확인을 지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도대체 누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니면 혹시 집 내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혼란에 빠졌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유일한 인물은 집을 지키고 있는 아내 이서연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다. 그가 알고 있는 서연은 스마트폰 사용법조차 서툴러 보이는 기계치에다가 하루 종일 뜨개질이나 하는 순박하고 둔한 여자였기에 해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도청장치나 해킹 툴을 몰래 설치해놓고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지하 창고의 비밀기지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모니터에 표시된 경고 등급이 최고 수준인 레드로 격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코발트 팀의 공격은 이전의 엉성한 해커들과는 차원이 달랐으며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안경을 치켜 올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다중 방화벽을 실시간으로 재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자들의 영린을 건드려 교란시키는 과감한 작전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을 풀가동하여 코발트 팀이 공격 거점으로 삼고 있는 서버들의 취약점을 동시에 타격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채워진 복잡한 코드들은 마치 서로를 찌르고 베는 디지털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혈투를 시각화한 것처럼 어지럽게 전멸했다. 서연의 이매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닦을 시간조차 없이 화면 속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나는 것은 물론이고 민혁의 회사까지 위험해진다는 사실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코발트의 리더는 자신의 모니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더니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역해킹 당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당황하여 팀원들에게 공격을 중지하고 연결을 끊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서연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그들의 네트워크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 해킹 의뢰, 장부와 강진철과의 거래 내역을 순식간에 복사하여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게 된 셈이었고 강진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민혁은 보안팀장에게 성북동 자택으로 즉시 보안 요원들을 파견하여 정밀 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도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차 안에서 그는 서연이 혹시라도 위험에 처했을까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아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강진철 일당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서연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상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세게 밟았다. 집에 도착한 민혁은 차문을 닫을 새도 없이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그 시각 서연은 해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였지만 민혁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지하 창고의 전원을 끄고 문을 잠근 뒤 2층 거실로 뛰어 올라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민혁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서연은 막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담요를 뒤집어 쓰고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고 그녀의 영위력은 오스카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혹시 집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고 빗소리 때문에 TV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였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민혁은 그녀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고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착하자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도록 명령했다. 보안 요원들이 특수장비를 동원하여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동안 서연은 겁에 질린 척하며 민혁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민혁은 그런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를 감싸주었는데 그녀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자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착각했다. 사실 그 떨림은 방금 전까지 치열했던 사이버 전쟁의 후유증과 정체가 들킬 뻔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오는 생리적인 반응이었다. 서연은 민혁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이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을 받았다. 수색 결과 집 안에서는 어떠한 침입 흔적이나 불법 장비도 발견되지 않았고 보안팀장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신호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혁은 팀장의 보고를 받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보안팀을 철수시키고 서연에게 오늘 밤은 무서우니 자신의 방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거절할 명분이 없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연은 민혁의 침대 옆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민혁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강진철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의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민혁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밝힌다면 민혁이 받을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그녀의 안전을 우려하여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에 참아야만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민혁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다음날 강진철은 코발트 팀이 괴멸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는데 자신의 비밀 장부까지 탈취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들어 병째 들이켰고 술 기운을 빌려 이 상황을 타개할 마지막 카드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강민혁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워 그를 구속시키고 회사의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강진철은 검찰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인맥인 부패한 검색에 연락을 취해 강민혁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넘겨주기로 했다. 그는 이 작전이 성공하면 민혁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고 자신은 한울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고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서연은 아침 식사 후 민혁을 출근시키고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가 지난밤 탈취한 코발트 팀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데이터 속에서 강진철이 검찰 고위 간부들과 결탁하여 민혁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 담긴 녹취록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서연은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숨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위험조차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특수 제작된 USB에 모든 증거 자료를 담고 자신의 외모를 완벽하게 바꿀 변장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촌스러운 안경을 벗어던지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으며 펑퍼짐한 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소심한 며느리가 아니었으며 차갑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는 천재 해커 고스트 그 자체였다. 그녀는 민혁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먼저 검찰청 서버에 접속하여
강진철이 심어놓을 조작된 증거들을 바꿔치기할 계획을 세웠다. 민혁은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검찰에서 보낸 소환장을 받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소환장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고 그는 이것이 강진철의 지심을 직감하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변호인단을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검찰이 들이밀 증거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이번에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랐다. 민혁의 간절한 바람을 들었는지 서연은 이미 저택을 빠져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도심을 질주하고 있었다. 헬멧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한울그룹의 운명이 걸린 배낭이 매여 있었다. 그녀는 검찰청 근처에 PC방으로 잠입하여 내부망에 접속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더욱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앞은 강민혁의 소환 소식을 듣고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빗속의 어둠을 하얗게 밝혔다. 강민혁은 차에서 내려 굳게 담은 입술로 정면을 응시하며 검찰청 계단을 올랐지만 쏟아지는 질문 세례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사실이냐고 공격적으로 물어댔지만 민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강진철과 부패한 검찰이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느꼈다. 민혁이 조사실로 들어서자 차가운 철제 책상 너머로 최 검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고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검사는 두꺼운 수사 기록을 책상 위에 던지며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자백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민혁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자신은 회사 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모함이라고 단호하게 맞섰지만 최 검사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민혁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 시각 이서연은 검찰청 건물 뒤편의 후미진 골목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검은색 헬멧을 벗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하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사전에 파악해둔 건물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검찰청 내부 서버실과 연결된 통신 배전반이 위치한 지하 주차장 환풍구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특수요원처럼 민첩했고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오직 목표물만을 노리는 사냥꾼의 본능만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경비원의 순찰 동선을 파악하여 사각지대를 찾아냈고 환풍구 덮개를 능숙하게 뜯어내고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좁고 먼지 투성이인 환풍구를 기어가는 동안 서연의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서버실의 메인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점을 향해 포복으로 전진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민혁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한 그녀는 배낭에서 특수 해킹 장비를 꺼내어 통신 케이블에 직접 연결했고 휴대용 단말기를 켜서 검찰청 내부망 접속을 시도했다. 화면에 녹색 코드가 흐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본격적인 데이터 변조 작업을 시작했다. 취조실에서는 최 검사가 노트북을 켜고 대형 모니터에 연결하며 민혁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라며 압수된 민혁의 개인 PC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 파일을 열려고 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마른 침을 삼켰고 최 검사의 손가락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최 검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폴더를 더블 클릭했고 민혁은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파국을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비자금 내역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오류 메시지와 함께 알 수 없는 기계어들이 깨져서 나오는 기현상이었다. 최 검사는 당황하여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하며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버벅거리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서연이 환풍구 안에서 검찰청 서버에 방화벽을 뚫고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락을 걸어버린 것이었고 그녀는 동시에 강진철이 심어둔 가짜 증거 파일들을 영구 삭제하고 있었다. 땀방울이 헬멧 안으로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최 검사의 노트북과 중앙 서버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진철과 최 검사가 주고받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이메일 사본을 서버의 공용 폴더에 몰래 심어놓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취조실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최 검사는 기술팀을 호출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스템은 먹통이 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민혁은 당황하는 최 검사의 모습을 보며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고마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다. 기술팀 직원이 들어와서 외부 침입 흔적이 감지되었다고 보고하자 최 검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 증거 불충분과 전산 오류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최 검사는 분을 사기지 못하고 민혁에게 귀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환풍구 안의 서연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장비를 회수하려 했지만 갑자기 들려오는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무정이 소리에 긴장하여 동작을 멈췄다. 보안팀이 통신 이상을 감지하고 지하실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서연은 갇힐 위기에 처하자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연막탄처럼 작동하는 소형 교란 장치를 반대편 환풍구로 굴려보내 폭발음을 일으켰고 경비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틈을 타서 재빠르게 주차장으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굉음을 울리며 검찰청 후문을 박차고 나갔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신기루 같았다. 검찰청 로비로 나온 민혁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다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검은색 오토바이를 목격하고 시선을 빼앗겼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라이더의 왜소한 체구와 날렵한 몸놀림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내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의 채에 올라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오늘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며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혁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빗길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 집 근처의 안전한 골목에 오토바이를 숨겨두고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담장을 넘어 저택의 정원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2층 자신의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날렵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온몸은 비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벗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 샤워 가운으로 갈아입은 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욕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위장했다.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호흡을 골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혁이 저택에 도착했고 그는 현관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의아해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서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고 인기척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상기된 얼굴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진흙 묻은 나무집 하나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었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거울을 통해 민혁의 의심 섞인 눈빛을 읽어내고는 태연하게 웃으며 정원에 있는 화분들이 비에 맞을까봐 잠시 베란다에 나갔다 왔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일부러 덜 말린 머리카락을 털며 민혁에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걱정했다는 듯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느끼며 의심을 거두려 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기계, 기름 냄새와 빗물 냄새는 그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민혁은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진실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강진철의 비밀장부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민혁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오늘 검찰청 시스템을 마비시킨 그 해커와 동일인임을 확신했고 그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바로 옆방에 있는 서연이 그토록 찾던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헛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철은 최 검사로부터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고함을 질렀고 이제 남은 방법은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민혁을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광기 어린 판단을 내렸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해결사들을 고용하여 민혁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라는 끔찍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권력에 대한 집착은 그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었다. 서연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혁의 안색을 살피며 그가 어제 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민혁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태블릿 PC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민혁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오늘은 회사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혁은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정장을 챙겨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혁이 출근하자마자 서연은 다시 작업 모드로 돌입하여 강진철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녀는 강진철이 폭력 조직과 접촉했다는 통화 기록을 감청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즉시 민혁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민혁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호신용 전기 충격기와 3단봉을 꺼내어 가방에 챙겼고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났다. 회사로 향하던 민혁의 차 뒤로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따라붙기 시작했고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민혁은 뒤를 돌아보며 직감적으로 강진철이 보낸 놈들임을 알아차렸고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높여 따돌리라고 지시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빗속의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민혁의 차는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며 질주했지만 승합차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위협적으로 차체를 들이밀었다. 민혁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통신방해 장파로 인해 신호가 잡히지 않아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그때 어디선가 굉음과 함께 낯익은 검은색 오토바이가 나타나 승합차와 민혁의 차 사이를 가로지르며 끼어들었다. 헬멧을 쓴 라이더는 한 손으로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조종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승합차 바퀴 쪽으로 던졌고
곧이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앞차의 타이어가 터져버렸다. 승합차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다른 승합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민혁은 놀란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고 오토바이 라이더가 자신을 향해 엄지를 치켜쓰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민혁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멀어지는 오토바이의 뒷모습을 뇌리에 깊이 새겼고 그 라이더가 어제 검찰청에서 본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정체불명의 수호자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를 만나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수호자가 집에 돌아가면 촌스러운 안경을 쓰고 뜨개질을 하고 있을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여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가속하고 있었고 민혁과 서연은 각자의 전장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달리고 있었다. 강민혁이 탄 차량이 빗길을 뚫고 성북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밤 공기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적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혁은 단호한 손짓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홀로 현관문 앞에 섰다. 방금 전 도로 위에서 벌어졌던 목숨을 건 추격전의 여운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 있었다. 오토바이를 탄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보여준 그 익숙한 몸놀림과 헬멧 아래로 스치듯 보였던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습관처럼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어야 할 이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민혁의 심장은 의구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젖은 구두를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거친 발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2층으로 향하려다. 문득 지하 창고 쪽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그 소리는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음과는 확연히 다른 수십 대의 컴퓨터 쿨러가 동시에 돌아갈 때 나는 특유의 고주파 소음이었다. 민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한 칸 조심스럽게 내려갔는데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푸른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타다닥거리는 빠른 키보드 타건음이 빗소리보다 더 격렬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았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힌 듯 단번에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격했던 그 어떤 장면보다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먼지 쌓인 창고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은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사령부로 개조되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는 알 수 없는 데이터의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웅궁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놓인 회전 의자에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방금 전 도로 위에서 보았던 검은색 가죽 라이더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다. 민혁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며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낯선 타인의 것이었다. 이서연은 안경을 벗은 채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으로 민혁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촌스러운 며느리의 가면이 아닌 천재 해커의 오만함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강진철의 비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민혁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는데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거대한 충격파가 그를 강타했다. 은행 대출을 막아주고 검찰청 서버를 마비시키고 도로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수호천사가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왔고 그 안에는 배신감보다는 경이로움과 혼란스러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민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목소리로 대답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어 민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서연은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키며 화면을 전환했고 그곳에는 강진철이 민혁을 암살하라고 사주하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강진철 전무는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그 도로 위에서 사고사로 위장되어 죽었을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철했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을 지키고자 했던 필사적인 노력이 숨겨져 있음을 민혁은 느낄 수 있었다. 민혁은 그녀에게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사실 세계적인 해킹 대회 데프콘을 휩쓸었던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 고스트였으며 과거에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기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자신의 안전을 부탁했고 강 회장은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신분을 세탁해주는 대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는 비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민혁과 결혼한 것은 아버지들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은 자신의 의지였다고 담담하게 덧붙였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얼마나 하찮게 대했는지 떠올리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당신이 그냥 짐이라고 생각했어. 내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민혁은 고개를 숙이며 자책하듯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굳은 살이 박인 손끝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혁 씨,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무기가 되어 줄게요. 서연의 말은 민혁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버렸고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꽉 맞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싹트기 시작한 순간 지하 창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혁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서연은 강진철이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블랙스톤 홀딩스의 실소유주가 강진철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이것만 있으면 강진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를 따르는 이사들과 주주들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돌렸을 명분이 필요해. 민혁은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또 다른 창을 열어 강진철이 주가 조작을 통해 소액 주주들의 피를 빨아먹은 내역과 경쟁색에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정도면 주주들도 그를 옹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주주총회장은 제가 직접 컨트롤할 겁니다. 서연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내일 있을 결전을 위한 시나리오를 짰으며 민혁은 서연의 천재적인 브리핑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해킹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리와 금융 시스템의 허점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고 민혁이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완해 주었다.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토록 대단한 여자가 왜 자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묻어두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을 느꼈다.